봉화에 다녀가셨어요, 어제. 뜬금없이 봉화를 내려가셨다고. 봉화에 내려가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당대표. 근데 이 불출마 내용이 사람들의 심금을 좀 울렸나 봐요. 나름 화제가 됐는데, 도대체 왜 불출마 선언을 거기까지 가서 했는지. 참 불출마인.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결단인 정청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내가 이쪽에 오른지 저쪽에 오른지 모를 때는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손해가 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그게 맞는 거다. 라고 하셨었대요. 근데 이 일화를 얘기하면서 나도 이제 손해가 나는 선택을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2006년도에요.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청와대에 다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인사말 중에서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치인은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가치 측면에서 참 헷갈릴 때가 있다.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만 가치가 서로 충돌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나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서 이익이냐 손해냐 나오면 본인은 손해가는 쪽을 항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치적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판단, 선택 방법을 참조해라. 그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본인도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팍 박혔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선택을 나도 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경우가 왔어요? 당대표에 출마하라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저에 대한 뭐 좀 보상이나 뭐 이런 것 차원에서 그냥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불쌍하니까. 예, 불쌍하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백수니까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당대표나 하시죠. 뭐, 그래서 저는 립 서비스로 처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미안할까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계속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넘어섰어요? 이재명 시장이 탁 꺾으니까 그 다음에 그 요구들이 저한테 이제 더 세게 몰려오기. 물밀듯이. 예. 급물살. 파도처럼. 쓰나미?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이 남고 뭐 그러니까 세봤어요,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11만 명 정도 되더라고. 겨우.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설령 나가서 컷오프가 되든 아니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국민 여론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는 27일, 28일 후보 등록하고 8월 5일 날 이제 컷오프 투표를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원외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걸 또 막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이런 걸 하면 저는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1등 먹을 자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한테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손해보는 쪽으로. 여하간 그래서 갑자기 봉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그래서 가기는 갔는데 그게 이제 90%인데 한 10%는 묘한 또 오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무슨 출마하고 그러면 꼭 봉화마을을 가요. 출마하기 위해서. 그게 나는 남들은 다 출마하러 가면 나는 출마하지 않으려고 간다. 내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것도 한 10% 정도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갔어요. 가기 전에 트위터에 내일 봉화마을에 갑니다. 봉화에 가서 최종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트위터를 날렸어요. 예, 가기 전날. 그렇게 날리니까 이제
한겨레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언제 내려가냐? 뭐냐면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멘트라도 하나 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막 왔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출마도 안 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면 그 떼약볕에 몇 시간 또 뻗치게 하고 이럴까 봐 아예 그냥 가는 시간을 제가 보안을 유지했어요.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철통 보안을 해서 기자들이 한 명도 못 온 거죠. 근데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추측 기사를 어느 매체에서 썼나 봐요. 정청래가 봉하마을에 가는 것을 권양숙 여사를 면담한다. 이렇게 이제 거의 확신에 차서 쓴 거예요. 권양숙 여사를 그럼 면담하겠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성희 보좌관이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했대요. 근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제가 만난 걸로 그리고 만나서 권양숙 여사한테 물어보고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허락을 받고 하는 것처럼 쓰면서 무슨 친노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사설에 휴가를 가셨을 텐데요. 봉하마을에 계셨나요? 안 계시죠? 근데 권양숙 여사는 휴가를 떠나셨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노무현재단 그 묘소 관리하시는 분이 권양숙 여사는 안 계시지만 사저로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원래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도 또 안 계시는데 우리가 가면 또 번거롭고 또 고생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 담배 피던 마트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돼지바 하나 사 먹고 왔거든요. 근데 기사는 어떻게 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청래 전 의원은 따옴표 이렇게 직접 말한 걸로 했어요. 오늘 권 여사를 면담하고 출마할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따옴표 닫고 고 하더니 방문 직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그 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른 후보들도 권양숙 여사부터 찾아갔다. 그게 기사예요, 사설이에요? 사설이요. 근데 더블 코트는 사실 기자들이 되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직접 들었을 때 아니면 정말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그럴 때만 더블 코트를 쓰지 했는지 안 했는지 불확실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다라든가 그렇죠. 다른 장치를 둬요. 하더니는 말하더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민주 후보들은 다 권양숙 여사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나서야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논조인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고 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은 직접 자기 입으로 따옴표 치고 했어요.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완전 사귄 거죠? 종편 떼치 프로그램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로. 민원연과. 그럼 고소 하나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의원님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적이 없죠. 근데 이런 것은 정확한 오보인데 조선일보는 오보를 정정해달라, 사과해라 얘기해도 그냥 쌩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고소고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돈 좀 버시겠는데요? 뭐 요즘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일단 잘 됐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러면 정청래가 지지할 후보는 누군가?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 그리고 이종걸. 4분이 결국은 출마 선언을 한 셈인데 일단 4명 중에서 3명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옵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제 제일 빨리 온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왔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아직 안 왔어. 내가 괘씸하게 생각해. 그럼 그 중에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야 돼, 이제. 내가 갑이야, 이제. 하기 전에도 전화가 다 왔는데, 정 의원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나도 나가려고 그래.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근데 안 나간다고 했으니 이제 나한테 제일 공손한 태도. 공손한 태도. 심적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 이런 걸 나한테 여하이 나한테 증명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후보들에게 남겨진 과제죠. 참 판단 기준이 단순하셔요.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 이미 뭐 아니, 볼장 근데 다 보고. 서로 잘할 때가 있잖아. 서로 막 똑같이 막 네. 잘한다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요. 내가 지금 책에다가 국회의원 감별법도 썼는데 그거 모를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요.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진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거는 서쪽으로 해가 지고 동쪽에서 해가 뜬다. 이런 말하고 또 똑같아요.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정당, 유능한 정당. 그래서 우리 당을 강화시켜서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붐업을 시켜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그러면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 그것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언제요?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되죠. 그 로드맵 나왔다 치고 그 로드맵은 제가 이 자리에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온, 오프, 네트워크 정당. 이거를 실제로 할 사람. 이 사람을 저는 마음속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지지하면 의미가 없죠. 그분은 공개 지지할 수 있어요. 진정성이 입증되면. 실제로 한다는 것이 입증돼. 이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TV 토론이 없었으면 대통령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SNS를 누가 잘 활용하느냐.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입증한 사람이에요. SNS 자원봉사단을 모았는데 몇만을 모았냐면 24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개로 조편성했어요. 공격조, 방어조, 홍보조, 후원금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바마는 본인 스스로 아무리 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질 사람이었어. 오바마는.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선거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쪽수 경쟁이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원 120명이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예전에 노사모처럼 나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이고 SNS 전략이에요. 그러면 의원님이 그 온오프 네트워크 단의 단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명을 해야지 그걸. 내가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를 더불어민주당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SNS 전략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가장 진정성 있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 객관적으로 유력한 사람은요? 당의 분위기상. 지금은 다 정청래만 바라보다가 정청래가 빠졌기 때문에 아직 지금 소팅이 안 됐죠. 아우 듣기 싫어 진짜. 일반인 여론 말고 당내 분위기상 유리한 고지의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꼽으면 누굽니까? 이종걸 의원 있죠? 이종걸 의원이 김종인 대표가 나가지 마! 그러니까 주춤했어요. 근데 김성인 대표는 왜 이종걸 의원을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추미애 김상곤은 친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은 비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의 그건 판단으로는 제 생각이 아니라 김종인 대표. 이건 내가 추론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추미애나 김상곤이 친노인데 송영길 하나 나가면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종걸도 비노니까 나가면 표를 깎아 먹으면 친노가 다시 더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몰표로 되지 않을까?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종걸 의원을 못 나가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종걸 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반대해 왔어요? 오늘 처음 그랬죠. 오늘 처음 나간다고 하니까 네. 나가지 마. 그러니까 비대위원 사퇴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어차피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오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하고. 이 시대 참 취재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랬더니 나가야 될 것 같아. 아이 똑바로 해. 말이야. 쪼다 잘못하면 김종인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간다고. 그렇지. 우리나라 그래도 장유이사잖아. 하루 봐준 거야. 나갈 거야. 그럼 나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면 고맙지.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간대요. 나간대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 하겠답니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반대하는 후보는
추미애와 김상곤이네요? 저 생각은 그렇게 추론을 해요.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추론하십니까? 역술인으로서.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라고 얘기해? 예의 없이.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4명이 나가면 컷오프를 해서 1명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안 잘라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바꿀 수도 있도록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자르는 것과 안 자르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당대표가 실제 당선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잘려나갈 사람이 누구다. 네? 근데 그 사람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안 네. 잘려나가면 그 표가 갈 것으로 예상됐던 사람한테는 손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4위가 누구냐를 추정해서 예를 들어서 예상 후보의 1위가 될 것 같은데 4위가 그 표를 가져오면 2위가 1위가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누가? 김종인 대표 측이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럼 김종인 대표는 그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거네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뭐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게 말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아까 봤지만 스스로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몇 가지 이것도 추론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심리 분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를 욕했거나 자기를 싫어하거나 그것이 그분은 가장 큰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합의추대 얘기 나왔을 때 문재인 대표랑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완전히 틀어진 것 같아요. 합의 추대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은 나간다고 얘기를 안 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간다고 그래서 만류했다. 이거 가지고 감정 싸움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 깊이 아마 가슴속 깊이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아까 김총수 얘기하더구만 문재인 디스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죠. 그렇죠. 문재인 뭐만 하면 디스예요. 마치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것처럼 연락이 공격해요, 항상.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디스가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뭐는 추호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추워. 문재인의 발언은 신경 쓸 거 없다. 별 거라고. 무시전략. 그 사람이 뭐라고 항상 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문재인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는 대선 주자가 아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는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거나 자기가 믿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조금 이제 판단하기가 쉬워졌어요. 추호 선생께서 돕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도울지 말지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추호 선생이 누굴 돕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니, 8월 말이니까 얘기할 기회가 더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참 역술인의 자세로 돌아와서 새누리당의 대표는 누가 될 가능성이 거기 이제 골 때려요. 친박들은 어쨌든 철저하게 다 뭐가 터져나와서 계속 천해지고 그래서 친박 후보들이 사라졌어 이제. 아니요, 범친박으로 치면 3명 정도 남아있고. 자, 이제 그 말하기 이전에 조선일보는 왜 유독 계속 청와대 핵심부를 공격할까? 네. 이제 이거는 친박으로는 안 된다. 정권 연장이 안 된다. 조선일보가 그린 그림하고 친박이 그린 그림하고 다른 거죠 완전히. 네. 네. 그래서 친박을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 그리고 심할 정도로 마치 조선일보가 정청래를 공격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그 다음 스탠스를 위해서 그럽니다. 친박이 안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은 친노가 안 된다. 이러려고 지금 저는 하고 그렇죠. 있다. 친박과 친노는 한 묶음으로 폐기 처분돼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니까 일타 쌍피 작전이죠. 지금 친박도 안 되고 친노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2가지 의미심장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김무성 당대표 당선 2주년 기념식. 네, 그리고 김무성은 끊임없이 비박종 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불을 떠났죠.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 의원 또 모임을 한 겁니다. 오늘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현상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근데 싸움은 비박 쪽이 이기고 있어요, 사실은. 조중동에 힘입어서 네.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 본다면 어떤 역술이는 이주영 의원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니냐. 친박표도 먹고 비박표도 먹고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현재 여론조사에 나온 거는 이정현 의원이 1등하는 걸로. 아니 근데 전 그 여론조사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게 새누리당 지지자만을 상대로 했으면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성적으로 일하는구나. 여기에 공감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일반인 상대 여론조사라면서요. 그러니까 낙수현상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주영보다는 이정현이 더 유명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박근혜의 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정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이 1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한참 청와대 민정수석을 까는 것도 사실은 이 흐름 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내려고 하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는 인사권을 진 사람을 쳐내려고 하는 거죠. 네. 아까 사드 대국민 사기 뭐 미국 보호용이 아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미국의 거대한 군사 전략의 변화에 따른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은 원래 1411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1411. 1은 뭐냐면 미국 본토의 안전이 중요하다. 넘버 원. 4는 4개의 분쟁 지역이 있다.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 번째 1은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전쟁을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1은 친미 정권을 세운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1421로 바뀝니다. 10여 년 전에. 그래서 하나만 두 개가 이제 1411에서 1421로 해서 2로 바뀐 이유는 두 개의 분쟁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양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리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시작전권까지 한국에 줘야 된다. 근데 한국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몇 년 전에 있었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라 이런 거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좌절됐어요. 그리고 그 기운이 미국의 우익정권을 저는 돕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일본도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이 빠져나가면 한국과 일본이 같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지금의 헌법으로는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미국이 이런 큰 군사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드는요. 미국 본토 이외에 최초의 건설입니다. 한국에. 전 세계 그 수많은 분쟁 지역이 있는데 미국 사드가 미국 본토 이외에 건설되는 것은 이번에 성주 이것이 최초의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이걸 보고 이제 군사용어로 뭐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그런 군사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질서도 미국이 직접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일종의 이제 한일 동맹 비슷한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이 그 파파이스에 나온 지 거의 만 2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유식해 보이네요. 네,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짠다고 다 즙이 아닙니다. 건강한 즙, 맛있는 즙. 핵꿀즙, 즙파라, 즙통령, 맛의 오르가즘.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코코스 클렌즈 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참 싸지. 거의 확신에 차서 쓴 거예요. 권양숙 여사를 그럼 면담하겠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성희 보좌관이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했대요.
근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제가 만난 걸로 그리고 만나서 권양숙 여사한테 물어보고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허락을 받고 하는 것처럼 쓰면서 무슨 친노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사설에 아마 휴가를 가셨을 텐데요. 봉화마을에 계셨나요? 안 계시지? 근데 권양숙 여사는 휴가를 떠나셨어요. 거기에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노무현 재단 그 묘소 관리하시는 분이 권양숙 여사는 안 계시지만 사저로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원래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도 또 안 계시는데 우리가 가면 또 번거롭고 또 고생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 담배 피던 마트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돼지바 하나 사 먹고 왔거든요. 근데 기사는 어떻게 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청래 전 의원은 따옴표 이렇게 직접 말한 걸로 했어요. 오늘 권 여사를 면담하고 출마할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따옴표 닫고 고 하더니 방문 직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그 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른 후보들도 권양숙 여사부터 찾아갔다. 그게 기사예요, 사설이에요? 사설이요. 근데 더블 코트는 사실 기자들이 되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직접 들었을 때 아니면 정말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그럴 때만 더블 코트를 쓰지 했는지 안 했는지 불확실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다라든가 그렇죠. 다른 장치를 둬요. 하더니는 말하더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민주 후보들은 다 권양숙 여사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나서야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논조인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고 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은 직접 자기 입으로 따옴표 치고 했어요.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완전 사귄 거죠? 종편 떼치 프로그램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로. 민원연과. 그럼 고소 하나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의원님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적이 없죠. 근데 이런 것은 정확한 오보인데 조선일보는 오보를 정정해달라, 사과해라 얘기해도 그냥 쌩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고소고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돈 좀 버시겠는데요? 뭐 요즘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일단 잘 됐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러면 정청래가 지지할 후보는 누군가?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 그리고 이종걸. 4분이 결국은 출마 선언을 한 셈인데 일단 4명 중에서 3명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옵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제 제일 빨리 온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왔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아직 안 왔어. 내가 괘씸하게 생각해. 그럼 그 중에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야 돼, 이제. 내가 갑이야, 이제.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걸 또 막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이런 거 하면 저는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1등 먹을 자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한테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손해보는 쪽으로. 여하간 그래서 갑자기 봉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그래서 가기는 갔는데 그게 이제 90%인데 한 10%는 묘한 또 오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무슨 출마하고 그러면 꼭 봉화마을을 가요. 출마하기 위해서. 그게 나는 남들은 다 출마하러 가면 나는 출마하지 않으려고 간다. 내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것도 한 10% 정도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갔어요. 가기 전에 트위터에 내일 봉화마을에 갑니다. 봉화에 가서 최종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트위터를 날렸어요. 예, 가기 전날. 그렇게 날리니까 이제 한겨레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언제 내려가냐? 뭐냐면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멘트라도 하나 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막 왔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출마도 안 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면 그 떼약볕에 몇 시간 또 뻗치게 하고 이럴까 봐 아예 그냥 가는 시간을 제가 보안을 유지했어요.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철통 보안을 해서 기자들이 한 명도 못 온 거죠. 근데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추측 기사를 어느 매체에서 썼나 봐요. 정청래가 봉하마을에 가는 것을 권양숙 여사를 면담한다.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팍 박혔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선택을 나도 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경우가 왔어요? 당대표에 출마하라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저에 대한 뭐 좀 보상이나 뭐 이런 것 차원에서 그냥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불쌍하니까. 예, 불쌍하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백수니까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당대표는 하시죠. 뭐, 그래서 저는 립 서비스로 처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미안할까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계속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넘어섰어요? 이재명 시장이 탁 꺾으니까 그 다음에 그 요구들이 저한테 이제 더 세게 몰려오기. 물밀듯이. 물밀듯이. 예. 급물살. 파도처럼. 쓰나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이 남고 뭐 그러니까 세봤어요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11만 명 정도 되더라고. 겨우.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설령 나가서 컷오프가 되든, 아니,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국민 여론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는 27일, 28일 후보 등록하고 8월 5일 날 이제 컷오프 투표를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원외니까. 봉화에 다녀가셨어요, 어제. 뜬금없이 봉화를 내려가셨다고. 봉화에 내려가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당대표. 근데 이 불출마 내용이 사람들의 심금을 좀 울렸나 봐요. 나름 화제가 됐는데, 도대체 왜 불출마 선언을 거기까지 가서 했는지. 참 불출마인.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결단인 정청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내가 이쪽이 옳은지 저쪽이 옳은지 모를 때는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손해가 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그게 맞는 거다. 라고 하셨었대요. 근데 이 일화를 얘기하면서 나도 이제 손해가 나는 선택을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2006년도에요.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청와대에 다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인사말 중에서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치인은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가치 측면에서 참 헷갈릴 때가 있다.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만 가치가 서로 충돌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나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서 이익이냐 손해냐 나오면 본인은 손해가는 쪽을 항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치적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판단, 선택 방법을 참조해라. 그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본인도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